오늘이 연초라서 기재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치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재부는 올해 2.2, 한국은행 1.1, 또 민간에서 LG경제연구원에서 1.8 정도의 성장률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 내수겠죠. 그래서 민간 소비가 1.8, LG는 1.5, 설비 투자 3.0, LG는 마이너스고요. 건설 투자 계속 마이너스. 기재부는 결국 수출에 의존을 해갖고 8.5 정도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출은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개 품목에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들이 신뢰감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매 판매 지수랑 서비스업 생산 지수, 음식료, 도소매업 다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당신네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빚 갚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금리가 고공권에 있고 이자 비용은 잘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와서 기재부의 바람대로 금리가 아마 오늘부터 다시 또 어느 정도는 리바운드를 할 텐데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적인 현실로 태형건설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신용으로 봤을 때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저신용자들 매우 어려운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이중 구조가 정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올해가 2.2% 성장한다는 것을 상당히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기업들도 지금 부채가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장관 나오셨으니까 올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또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내수라든지 그다음에 취약 부분이 느끼는 어떤 체감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올해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이중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감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회복 속도를 당기고 그다음에 어떤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 분야에 고르게 그다음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체감 경기 안 좋고 경제 이중 구조가 돼서 많은 정책들을 요즘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올 때 그 해 가을에 그 당시에 YS 정부는 전국을 다니면서 요즘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끝없이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관은 유학 가셨던 것 아마 현장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산업 전 그때 있었습니다. 산업 쪽에 계셨죠? 아니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에 있었습니다. 네네, 기재부에 계셨는데 재경무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큰 흐름을 못 보고 계속 총선용 포퓰리즘만 계속 그 당시에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한두 달 만에 순간적으로 넘어갔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책을 한번 보시죠. R&D, 세액공제, 뭐 물가 잡는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거의 막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총선용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자, 이게 기재부 자료에 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공공요금 상반기, 세제지원 한시, 선결제 상반기, 한시 특례 상반기, 1사분기 5월 말까지 이런 식의 정책들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로 풀렸던 자금이 디레버리징 되면서 경제가 또 움츠러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도 상당히 수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내놓는 정책은 전부 상반기입니다. 예산도 올해 가장 많이 상반기에 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작년도 그랬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땜빵용 정책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IT 제조업을 대우하고 올해 성장률이 1.71 정도. 그러니까 IT 제조업은 고용 유발이 별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재정의 확대와 부채 증대에 의존하여 임기 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우회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바로 기재부를 직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 부총리께서는 경제지표가 회복이라는 희망 고문을 작년 1년 내내 기재부에서 했고요.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OC 재정 조기 집행. 더 문제가 되는 게 2025년 이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총선이 있으니까 돈을 막 풀고 25년 되면 다시 꽉 졸라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총리 스스로도 기재부의 위기다. 고난도 복합 과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내놓는 이 정책을 큰 그림으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봤을 때 총선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신년사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고 있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한국은행 총재나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경제를 보내 있어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같이 가야 된다는 지적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IMF 위기 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지금 상황이 그거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반복,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일정 부분의 반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책을 수행해 왔고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올해가 건전재정 기조이고 그렇지만 그 국제기구에서도 어떤 거시 운영 자체는 건전재정 기조로 가더라도 그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은 또 효과가 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주가 그림을 놓고 보시면은 연말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은 다 사상 신고가, 일본은 뭐 90년대 걸 제외했을 때는 36만 최고가 나는데 한국만 고점 대비 20%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텐데요. 자꾸 제도 변경, 제도가 3종 세트가 연말에 그냥 한 번에 쏟아졌는데요. 양도세, 금투세, 공매도 뭐 계속 금지. 이 문제를 무슨 전격 작전하듯이 그냥 내쏟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뭘까? 북한 문제도 있지만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도입니다. 선진 증시는 제도는 굳건하게 딱 지켜가면서 이게 아니라 돈을 좀 더 푼다든가 덜 푼다든가 금리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제도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전격 작전하지 하는 거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돌이켜보면 90년대 후반에 IMF 올 때 YS 정부의 증시 정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매매 증거금률 인하, 신용융자 확대, 가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로 해서 시장을 막으려고 하다 그렇게 됐던 거죠. 오죽하면 중앙일보의 사설에서도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상향하자마자 그날 사설에서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주식 부자 양도세 감면,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총선 겨냥한 선심성 정치, 더는 선 넘지 말아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똑같을 테니까요. 태형건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태형건설 문제가 언론에 태형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작년 9월 28일이고요. 10월 말에 금융기관들이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개월간 지금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15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그래서 대주당 구성한다고 했는데 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는 국면에서 15개월을 끌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한테 이거 레고랜드 사태 큰일 났다. 앞으로 이거 부동산 문제로 계속 확장될 거다.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같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형건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기 자본의 PF 보증액이 525%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2000년부터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되는가 금액으로 보면은요, 3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 어딘가 봤더니 현대건설이 2조 2천억, GS건설이 1조 7천억, 롯데건설 1조 5천억, 대우건설 1조 1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훨씬 작은 태형건설이 3조 2천억이나 갖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개월 흘러갔어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얘기는 그래 흘러갔다 얘기죠. 그래서 태형이 당연히 대주주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법을 다시 이제 연장을 했고요. 기업 구조조정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책임 문제 한번 제대로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너가의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지만 금융기관과 정책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집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건데. 이 문제 나온다고 아마 지금까지 맡고 있는 거는 총선을 아마 의식했을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기업 구조 조정은 산업이 대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태형건설에 대출해둔 금융기관들은 놓고 보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분산이 돼서. 그런데 여기 가장 문제의 아주 핫한 고리, 새마을금고들이 지금 용인 쪽에 359억, 성남 쪽에 333억 있다고 하는데 이 새마을금고들은 괜찮은 건지 언론에 나왔다가 이제 요즘은 또 언론 통제를 해서 이 새마을금고는 또 빼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특정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건 그렇고 저희가 저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지만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태형 이후에 이런 기업 구조정 수요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예상될 수 있지만 저희가 질서 있게 해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정책금융기관이 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사후적으로라도 저희 명확히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번 태형 상황을 저희가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구조조정 관련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갖고 여기에 해당된 이해관계자들이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명확히 이번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